2부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전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제가 제일 처음에 강연을 이 기분 나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문재인 출범 직후에 했는데요. 요즘 경제가 무너지면 운이 망할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거의 무너졌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정권도 이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포퓰리즘 열풍으로 거의 휩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이 포퓰리즘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죠. 일제히 유럽 의회 선거. 그러니까 유럽은 각 나라가 별도로 자기 나라 국회의원을 뽑고 또 유럽 의회, EU 공동체 의원들을 별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저 나라 선거는 지역구 의원이고 이제 유럽 EU 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처럼 뽑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지금 브렉시트 당이 1등했다고 그러죠. 자, 그 브렉시트 당이 뭔가 하면 브렉시트 운동을 벌인 정당입니다. 그때 이름은 영국 독립당이었어요. 페라지라는 그 대표가 맡아서 영국 브렉시트 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런 브렉시트 운동을 주도해놓고는 그 당은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의 고문을 하던 스티브 배넌의 사주를 받고 학습을 좀 해서 브렉시트 당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서 이번에 영국 의회 선거에 집중했어요. 28% 받아서 영국에서 1등 해버렸습니다. 브렉시트 당이라는 당이요. 그야말로 이번 의회 선거를 앞두고 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별도로 만든 당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지난 대선에 결선까지 올라갔던 마린 르펜이라고 국민 전선 그 당이 1등을 해버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성운동이라고 거부 정당이 1등했어요. 그래서 유럽 주요 내국이 독일인데 독일만 빼놓고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 거부 정당이 1등을 해버렸어요. 제가 거듭 이야기했죠. 앞으로 10년 뒤에는 EU가 해체되고 대부분 유럽을 거부 정당이 지배할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부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2차 대전 직전에 1차 대전 끝나고 전쟁의 이 패전 후유증이 심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경제적으로 대공황이 와서 무너질 때 유럽 각국의 파퓰리즘이 득세했지요. 그때는 그게 파퓰리즘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시대를 파시즘이라고 하지요. 그 파시즘이 거구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 그 다음에 독일에는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일본에는 왕이라고 앉혀놨지만 실제로 일본을 통치한 것은 군부고요. 군부에서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일본 대신등을 하면서 일본 2차 대전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말로를 다 한 번씩 물어보겠습니다. 히틀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 혼자 죽었습니까? 에바 브라운이라고 동거하던 여성을 자살 직전에 결혼하고 나쁜 놈이지요. 해주려면 일찍 하든가. 그러고는 결혼 대가로 둘이서 청산가지 샘플을 먹고 죽으면서 지 신복들한테 우리가 자살하고 나면 이제 네가 우리 시체를 소련군 손에 넘겨주지 말고 버크 앞에 무덩이 안에 넣어서 불을 태워라. 그래서 불을 태웠지요. 그래서 히틀러가 맞는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요. 어쨌든 그래 죽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어떻게 죽었어요? 도망가다가 빨치산한테 잡혀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 이탈리아 북부에서 자기 애인하고 같이 거꾸로 매달려가고 죽었습니다. 시체에 다 침을 뱉고 욕설을 했죠. 도조 히데키는 자살을 시도하다가 웃기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고 일본 군부에서만 35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목은 그래서 일본 패망 최후의 날 이런 영화를 보면 이제 할복을 하고 진짜 군인은 이렇게 목을 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뭐 하급 장교들은 총으로 이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군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그때 600만 명. 그런데 일본이 600만 명의 군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350명밖에 안 되는 거 일본이 지금 부끄러워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목은 자살하다가 실패해서 살아났어요. 목 매달려가지고 전범 재판에서 교수형 당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세상은 돌고 돕니다. 프랑스의 공포 정치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만의 정의에 사로잡혔지요. 그래서 1792년에 이제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이제 처음에는 왕을 루이 16세를 마리 앙뚜아넷을 사형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영국처럼 입헌군주제 하자라고 협상하고 있었는데 왕이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선동해서 저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일단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강경파가 더 득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경한 게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안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목을 이렇게 매게 해서 목을 잘랐죠. 그 동네는 기요틴이라고 그 단두대로 목을 잘랐죠. 단두대 무게가 40kg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프랑스의 단두대가 197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아랑들롱 나오는 영화 암흑가의 두 사람이라고 제가 어릴 때 극장에서 한 영화가 있었어요. 장가방하고 아랑들롱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형수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사형수가 아니라 범죄자가 그래서 교도소 갔다 나와서 착하게 사는데 계속 형사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래서 엄격하게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대 사형을 선고받아가지고 단두대에 가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 잘생긴 아랑들롱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물론 그 장면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바탕이 돼가지고 프랑스에서는 70년대에 단두대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뭐 인권이 뭐 박애니 혁명이니 하는데 좀 웃기는 나라죠. 70년대까지 단두대를 갖고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파피용 같은 영화, 요즘 새로 만들어진 파피용도 있죠. IPTV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에 보면 단두대 목 자르는 장면 나와요. 앞에 통을 딱 갖다 놓고 위에서 단두대를 탁 하면 목이 통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목을 잘라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 옆에 오벨리스크라고 이집트에서 나폴레옹이 훔쳐온 이런 첨탑 있잖아요. 그 오벨리스크 광장에서 매일 목을 몇백 명씩 잘랐어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되고 난 뒤에 목 자르는 속도가 계속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안위원회를 만들어가 남목을 10,000명쯤 잘랐어요. 그때 막 지방 같은 데는 혁명에 저항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 일일이 죽이기가 귀찮아서 구덩이 파놓고 수백 명을 밀어넣고 거기에다가 폭탄을 쏴서 죽이기도 했어요. 한 번에 수백 명씩을. 그래서 잔인한 짓을 하기로 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잔인하게 했죠. 그래서 마라니, 당통이, 지 혁명의 동료들도 다 목을 잘랐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언제 그렇게 또 목 잘릴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로베스피에르의 오른팔이 또 이번에는 누구를 매달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의회 같은 회의를 하다가 한 명이 용감한 사람이 나왔어요. 저 자식들은 맨날 그냥 오늘 누구 죽이자, 내일 누구 죽이자. 일주일만 지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없을 거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이 맞다 생각해갖고 순식간에 저것들 죽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죽이지 않은 로베스피에르의 오른팔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빨리 잡아가지고 로베스피에르 목을 안 자르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파리 시위를 다 뒤지라.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파리 꼬민이라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그런 이 정치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나를 이렇게 따라서 저놈들을 다 목을 자르자, 반동들이다. 이게 이제 이 프랑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는 그 사건입니다.
그랬더니만 원래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선동할 때는 잘하다가 서로 뭐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는 지식인이고 이 노동자들은 무식한다. 그러다가 해가 지니까 다 밥 먹으러 간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만 남아있다가 빨리 로베스피에르를 잡아서 안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찾아다니던 사람한테 잡혀가 보통 사형을 때리면 한 일주일쯤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잽싸게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로베스피에르는 왜 목이 잘렸는가? 자기만의 정의에 사로잡힌 거죠. 나만이 정의다. 나머지는 다 불이다. 이래서 니는 이래서 안 되고 니는 저래서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순혈, 강경파를 주장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자기가 이제 목이 잘리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공포 정치가 막을 내립니다. 나폴레옹이 누군 줄 알아요? 나폴레옹. 로베스피에르의 꼴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로베스피에르가 목이 잘리고는 군에서 쫓겨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하다가 새로 바뀐 이제 무슨 5명이 그러면 과도 통치를 하자. 그래서 좀 공근한 사람이 5명이 통치하는 시스템을 1명한테 시켜놓으니까 다 잘라버립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공을 좀 세워가지고 나중에 그걸 쫓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됐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문 정권이 로베스피에르가 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그냥 다 반동이에요. 끝없이 적폐청산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정권이 저것들만 그러면 되는데 이런 짓거리를 매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각 정부 부서 무슨 부에 적폐청산 진행 경과를 보고하라고 또 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언제까지 적폐입니까? 그러면 저거는 깨끗한 것 같습니까? 깨끗해서 우리들 병원 사태가 나오고 신재민이가 나오고 또 김태호가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손혜원을 깜빵에 못 넣습니까? 왜 윤규건을 못 넣습니까? 그들이 다 풀어버리면 왜 지금 YG에 양현석이가 가만히 보니까 버닝썬에 진짜 두목 같은데 왜 양현석이를 못 넣습니까? 세무조사한자가 한 지가 언제인데 2달이 지나도록 YG의 세무조사는 왜 안 나옵니까? 양현석이 왜 못 보낸다고 보십니까? 자, 윤규근이가 왜 안 가고 승리를 왜 구속 못 시킨다고 봅니까? 자, 이왕 나 끝났다 다 풀어버리겠다 하면 지금 대답이 안 나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못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멍청한 애들만, 연예인도 멍청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이런 걸 다루는 걸 보면 얼마나 구린 데가 많은가. 왜 손혜원이 검찰에 한번 가지도 않아요? 아니, 몇 번 불려다니다가 풀어주던가, 안 그러면 벌금이나 좀 때리던가 집행유예라고 해야지. 아직 그렇지도 않아요. 말이 됩니까? 자, 그러고는 윤지호라는 여자애가 와가지고 끝도 없이 나를 뭐 고발하니 이러다가 뭐 누가 그러더만요. 빤스런, 요즘 빤스런이 뭡니까? 캐나다로 빤스런 했다. 끝에서 팬티만 입고 도망갔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요즘 참 말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고발한다니 제가 캐나다에 살다 와서 나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그래서 참 그런 친구를 상대로 싸우자니 좀 기가 차서 있었지만 이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삼류도 이런 삼류가 없고요. 노무현을 위대하게 보이는 지금 문제입니다. 저는 노무현 때 탄압을 받아서 한때는 그리 가까웠다가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단두대로 끌고 갔죠. 저를. 그래서 이제 잽싸게 도망 나와서 성명만 유지하고 살았는데 근데 노무현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런데 요즘 문재인을 보면 노무현이 위대하다. 자, 그렇게 느낍니다. 자, 정치도 도의가 있고 그리고 정치도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정의로 남을 저렇게 재단하고 매달면요, 그건 언젠가는 크게 다칩니다. 지금 적폐청산을 올렸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무죄 났다는 겁니다. 자, 억지로 3분의 1은 넣었다 쳐도 그 중에 3분의 1이 무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머지않아 끝은 반드시 온다랍니다. 그 것이 내가 볼 때는 한국당이 끝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스스로 로베스피에르가 또 오늘 더 죽이자고 죽일 놈 찾다가 다 겁이 나서 이제 저놈들 하자는 대로 하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가 차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이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친북적으로 북한에 대한민국을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건 제 확신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들이 망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라고. 저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고 일어나도 장갑같이 하는 만큼 피곤하게 밤에도 머릿속이 뱅뱅 돌 만큼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래도 이때까지 안 빼먹고 뉴스 브리핑을 계속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소화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건데요. 세상은 원래 공정하고 정의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불공정하고 불의나 한마디로 부조리가 지배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 샤르트르나 까미 같은 사람이 세상은 부조리하다. 즉 합리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뭐냐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사는 거는 태어나서부터 고생 시작, 죽어야 이제 고생 끝인 거예요. 사는 건 고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이러면 항상 좋은 데 놀러 가서 리조트에서 아주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들은 진짜 즐겁겠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또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행복은 뭐냐?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별 걱정거리가 없는 거. 내가 오늘 여기서 강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내일을 생각했을 때 큰 걱정이 없으면 여러분이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요,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거기서 맴도는 일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죽어가고 그렇게 되지요. 자,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적이나 행운이나 이런 게 거의 안 옵니다. 내가 어느 날 로또 대박 났는지 그건 안 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도 오늘 이 순간도 내일도 똑같이 그냥 반복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보통 인생의 희노애락이라고 네 가지 감정을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고통스럽고 슬펐던 기억은 오래 남고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은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삶이 뭐냐 이런 문제가 항상 이 종교적인 주제이기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철학자들이 매달리던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를 떼게 키우시죠. 그놈은 무슨 사료 주다가 간식 주면 그냥 행복하고 오리고기 하나만 주면 꼬리치고 밖에 바람 쐬러 가자면 막 날뛰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한테는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 그 부분이요. 간식과 외출. 그거 말고 걔가 더 좋아할 만한 주인 오는 거. 뭐 그런 거 세 가지 말고는 강아지가 행복이 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은 그런 걸로 행복한 걸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인간다움을 안 놓치고 죽는 게 제가 볼 때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자, 요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사람에 주어지는 기본 요건이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노년에 가족이 붕괴되거나 해체되거나 그것에 보면 의정부의 일가족 자살 사건, 자, 이런 것들을 또 뭐 어린이날 보면 일가족이 뒤시져서 렌트카 안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서민들한테는
솔직히 삶이라는 것이 벼랑 끝을 들고 버티는 이태로운 느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 나한테 그런 벼락이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외면하거나 그냥 고민하지 않다가 어느 날 이제 닥쳐오는 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두 사람들은 살아가는 순간에는 자신의 삶이 그러지 않을 거라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사람이 끝까지 살아온 다음에 후회를 잊지 않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지고 다들 그때는 이런 가족 체제 안에서 집안에 거동이 불편한 어른이 있어도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각자 서로 나눠서 돌보다가 돌아가셨고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 동물은 자기 동료가 죽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동물은 뭐 코끼리나 돌고래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뭐 개나 고양이가 가끔씩은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초상을 치르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각 신문에 났습니다만 미국이 5월 27일 날이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인데 5월 24일 날 한국전에 참전했던 90세대 노인이 딸만 하나 있는데 3,600km 떨어진 데 있는데 몸도 불편해서 못 오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묘지 측에 이제 요양원측은 의뢰를 했고 공공요양원이죠. 돈도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묘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도 가족이 없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참전 용사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지역 방송이 그걸 방송을 하니까 곧바로 수천 명이 몰려들어가 그래서 아주 뜻있는 장례식을 치렀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우리가 이 생깡패 양아치라고 생각하는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 모임에서 그 장례식에 리무진까지 갖고 와서 그 시신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가드를 하고 그리고 요 장례식이 끝난 지 2시간까지 참배를 하려는 사람으로 계속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미국 사회를 바라본다면 이건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전쟁에 가서 이렇게 참전하거나 죽거나 다치는 분은 미국 사회에 갔을 때 하층민이고 하층민이 가지 미국에도 상층은 다 뺀질뺀질해서 전쟁이 안 갑니다. 월남전이고 한국전이고 베트남전이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의 죽음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도 생전에는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죠. 그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10,000명 가까이가 조의를 하러 왔다. 그게 미국 사회가 유지되는 일종의 이 자세이자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 많고 그러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냐? 지금 전직 대통령이 우리가 깜방에 갈 뭐 유명가가 나왔지만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고 고위직들이 다 깜방에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도 100%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돈 많은 재벌 회장들이 보면 끝이 좋습니까? 별로 안 좋고.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다고 말도 못하고 아들은 승계 준비하고 있고 그 부친은 몸이 불편한데 또 이상한 동영상이 찍혀서 온 사방에 돌아다니고 그 집에 3, 4세들은 마약하고 뭐 간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는 또 성적 탐닉을 하거나 가치를 온갖 가치를 다하는 행태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돈과 권력이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에 보면 크레바스라고 하죠. 큰 구멍이 있어가 잘못 디디면 지하 밑으로 수천 미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크레바스가 더 많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보면
제가 이 주변에 알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5, 60대까지는 70까지도 한참 큰 소리 치고 살다가 마지막에 다 초라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정치도 하고 뭐 권력도 누렸던 분들이. 그래서 보면 언젠가는 초라하게 끝날 그런 삶을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집착하고 욕심을 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걱정의 91%가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한 4%의 확률은 진짜 걱정이 이루어지고 걱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걱정의 96%는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4%밖에 위험이 없는데 그걸 왜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다가 배랑 맞으면 아이 배랑 맞았구나 하고 하는 게 낫지 걱정 끊이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그리고 과거에 뭐 기억에 매달리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내가 그 기억에 매달린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합니다. 저 문재인 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래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자면 저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하는데 내 참지 못하겠다. 집회에 가서 소리를 좀 외치고 물러가라. 내가 안 참았다라는 인간적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런 이야기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의 삶은 저는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년 내내 이 짓을 합니다. 어디 놀러를 갑니까? 뭐 친구 만나서 술을 먹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짓을 해서 사람을 만나면 험한 날 물어요. 문재인이 언제 쫓기나냐, 뭐 한순간이 대통령 될 거. 내가요, 낮에 내 방송하는데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질린 사람인데, 내가 저녁에 밥 한 끼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 뭐, 안 그러면 지금 뭐 주식을 팔아야 되겠냐, 집을 사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일체 그런 거 물을 만한 사람한테는 절대 아예 그냥 대부분 안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행복이 찰나에 좀 느껴진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요일 날 오늘은 안 나가구나. 잠이 들면 오늘 또 나가야 되구나 하고 웃었다가 오늘 안 나가도 되구나 하면서 좀 행복해져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책을 쫙 펴고 뭐 음악이나 좀 틀어놓으면 야, 이거 엄청 행복하다. 또 좀 더 행복해질 때는 넷플릭스나 뭐 이런 프라임 무비팩 같은 데 뒤지다가 뜨다지 하는 영화가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럴 때는 이 좀 많이 행복하다. 그러다가 어떤 책들 제가 주변에 항상 내 손 닿는데 한 60권 정도를 쌓아놓고 보는데 이제 보면 바로 이제 저 방으로 치웠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사무실로 와서 책꽂이에 꼽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술술 잘 익히고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책이고 어떤 책은 들고 있으면 안 나가고요. 제가 이번 주말에 그 무라카미 히로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죠. 그 사람의 무슨 장수 고양이의 비밀인가 하는 에세이를 하나 읽었어요. 자, 이런 걸 딱 읽으니까 책 한 권 읽는데 딱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지 좋은 거 하면 엄청 빨리 넘어가는데 제가 또 그래도 맹색이 정치나 사상, 철학 이런 부분을 뉴스 브리핑에 풀라고 좀 복잡한 책들 읽으면요. 저 쓴놈이 지는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알고는 쓰겠나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읽어도 한 70페이지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한권 수피집을 2시간 반 만에 딱 보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이런 거 써가지고 그래도 남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수필이나 좀 쓸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책 좀 쓰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휴일날 조금 쉬면서 책 좀 보고 커피 한 잔 먹고 음악 좀 들으면 그 순간에 상당히 좀 행복해지고요. 가끔 가다가 눈이 좀 많이 침침해요. 그래서 안가에 다니고 그런데 녹내장 기운도 있고 백내장 기운도 있고 그렇게 제가 뭐 병이라는 것 중에 안 걸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해서 조심하고 있는데 조심이 또 되는 것도 아닌데 가끔 가다가 댓글 중에
칭찬하는 댓글은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아이패드로 이렇게 보면. 가끔 욕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들 댓글은 그냥 총알같이 딱 보여요. 그럴 때 내가 그래서 니는 저 가라. 딴 데 가서 놀아라.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제 행복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좀 뭐라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게 찰나에 이렇게 다 이렇게 스쳐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남의 생각을 빌려와갖고 좀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이나 관점 중에서 상당수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을 빌어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자존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치로도 실패했고요. 과거에 또 젊었을 때 사업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정치 사업이 섞여 있다 보니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때 이제 방송국에 주업으로 주로 이제 평론을 하고 나갔는데 이 말을 하는 부분에 제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이야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이야기라도 좀 해야지. 이렇게 방송국에 저러다가 내 병 걸려 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쉽게 자신들을 버리고 사는데 저는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혼자 생각 맞다고 하더라도 남이 다 틀렸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벤 헤프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의 목사님인데 히틀러를 암살시키려고도 하고 난 히틀러 운동을 하다가 독일이 해방되기 한 20일 전에 총살당한 분이에요. 자,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우리 사회에 그때 독일 사회나 독일 종교를 대보한 이야기겠죠. 싸구려 은혜나 헐값 용서나 위로, 헐값 위로 이런 게 너무 넘쳐난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까 자존심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한 건데 우리 사회에 요즘 힐링이 온갖 좋은 감성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게 많은데 그것이 그야말로 내가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 가치에 대한 노력이 없이 싸구려 힐링이니 싸구려 위로니 싸구려 감성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자기한테 자기 감정에 직선적으로 이렇게 충실한 게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저는 제 앞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문재인이 와서 잡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맥없이 잡혀가지는 않으려고 해요. 제가 제일 틀렸다 싶은 것이 유대인들이 한 명씩 가서 이렇게 실로 넣을 때 아니면 한 명씩 처형을 할 때 전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총 맞아 죽지 왜 죽을 걸 저렇게 죽냐. 그렇게 제가 나는 저런 일이 오면 절대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고 결국은 현재 삶에 만족을 하되 자기 자존심을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존경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지금 문재인과 저 주사파들은요. 그야말로 진짜로 무의미한 일에 몰두하고 질주하고 자기하고의 엄청난 할 필요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언제 부패가 없었던 적이 어디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언제 높았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근데 그걸 싱가포르의 크메르 루즈가 싱가포르이 아니고 이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가 혁명을 해서 캄보디아 사람의 머릿속을 다 개조하겠다. 그래서 프놈펜 인구 250만 도시를 텅텅 비워서 다 시골로 보냈지 않습니까? 노동을 해야 사람 머리가 맑아진다고요. 그래서 한 400만 명을 죽였지요.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요. 그랬지만은 사람의 머릿속은 개조하지 못했고 다시 캄보디아는 자본주의 나라가 돼서 요즘 놀러 오라고 날다니죠. 앙코르 장사도 하고 말입니다. 결국은
문재인 주사파 저 일당들은요 굉장히 무의미한 일을 가지고 거기에 인형적으로 갖다 붙여서 소주 승인이 주 52시간이니 부터해서 적폐 청산이니 그리고 북한과의 국가연합이니 평화공존이니 이런 데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할 것은 제가 100% 확신입니다. 역사적으로 저렇게 해서 성공한 집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들은 다 세월이 지나면 히틀러나 무솔리니나요 도저 히데키처럼 아마 역사의 평가에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좀 빨라지느냐 늦게 되느냐라는 시기상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마두로라는 저 허접한 인간에게 매몰될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을 봤을 때, 일본의 아베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봤을 때, 왜 한국 사람들은 문재인에게 저렇게 빠져가지고 문에 제동 하나 걸지 못하고 끌려갈까?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베네수엘라 보듯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나라에 사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정상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자존심 때문에 저걸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겠다. 저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악을 빡빡 갈고 한번 끝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말하면 저도 이율배반적이죠. 근데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존심이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 저런 식으로 석유나 석탄 이런 밀무역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 비리는 차고 넘치는데 남의 비리를 다 재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를 망쳐놓고 서민의 삶이 붕괴되는데도 사람이 먼저 다가오고 마치 서민 정권인 것처럼 진보인 것처럼 포장하는 부분에 도저히 참고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건 활자가 그러니 하고 저런 부분을 앞장을 서고 여러분들은 한 번씩 제가 집회하면 오셔가지고 스트레스만 풀고 저 뉴스 브리핑 보고 가끔씩 욕 잘한다 칭찬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인생은 원래 크게 행복한 것도 없고 크게 기대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까지 갈 때 아이고 그 황장수 그 소리 듣고 가는데 그래도 뭐 머릿속에 좀 의문이라도 남아있다, 또 뭔가 또 생각해보게 됐다, 이러면 그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앞으로 집회 열심히 할 거니까 그때 시간 나시는 분들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곳은 별별 특강을, 이번 달 별별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8시간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또 그게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아니라 질문 응답을 좀 해야지. 10분만 하겠습니다. 예. 그럼 10분 정도 죄송합니다. 예, 10분 정도 질의응답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손 드시고, 여기,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저는 황 소장님 방송 매일 잘 듣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내년 총선 이길 수 없다. 소장님께서 항상 이토르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지고 좀 대선에서 지면 말 그대로 문재인과 거의 북한하고 해서 100% 달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 항상 제가 말한 걸 다들 부분만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로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나 한국당이 잘못됐죠. 많이 문제가 있는 정당인데, 그렇지만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에 힘을 모으려고 하겠죠. 사람들의 속성은요. 왜? 문을 견제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매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요.
결국은 우리를 문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우리를 지지할 거라는데 그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요 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기고 지고보다 너희들은 못 찍어주겠다. 문재인 꼴 보기 싫지만 이런 부분이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국당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1년만 더 하면 그건 확실하게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총 대선까지 진행해. 이 사람들 아마 총선 이기고 나면 이 나라를 거의 헌법 개정부터 해서 아주 그냥 손에 넣고 개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수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 상태와 수준이 지속되면 아주 조용히 진다라는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질문 하나 더. 네, 안녕하세요. 저 25살 대학생이고요. 네. 대학생이요? 예. 네, 저 이제 전역하고 이제 나가고 항상 선생님 이제 계속 방송 초창기부터 보다가 이렇게 해서 참 좋은데 황교안 선생님께서 좀 어린애들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그런 것도 잘 알고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은 없지만 최근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제가 어떤 거를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내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근데 황교안 선생님께서 다른 어떤 우파 유튜버들과 차별점을 두시는 게 한 이념의 어떤 이런 논리에만 이렇게 치우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황교안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희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파의 어떤 아이디어하고 이념들이나 그런 거를 공부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우파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다. 예.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 제가 오늘 머릿속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온 게 있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는요 보수 우파가 뭔가에 대해서 가치가 안 정립이 여러분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보수라는 말을 쓰면 싫어해요. 아니 보수가 보수지 보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파라 하죠. 그거는 우파 좌파는요 그 보수의 개념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 보수를 지지하는 대중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측면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보수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이 아니라 1950년대에 형성된 개념입니다. 자, 65년까지 미국에서는 호텔이나 차랑 그 다음에 화장실, 식당 등의 흑인 백인이 분리됐어요. 남부 쪽에 대부분은. 그러면 대한민국이 65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보수라는 가치가 지금 와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보면요. 현재 사회 시스템 중에서 뼈대는 지켜야 된다. 뼈대는. 지키면서 시대적 경제, 사회, 문화 여건에 따른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 무조건 지키자는 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여건을 뼈대만 지키되 나머지는 다 바꾸는 것이 보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안보 동맹의 가치는 존립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기본으로 유지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 변화의 원인과 그 변화 방향은 계층이 높을수록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냉정히 보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에는 계층이 높아질수록 클래스가 높아질수록 편견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사회 변화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요. 그래서 핵심적 가치는 기득권 이해가 아닌 효율적 공리주의에 기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가 있잖아요. 질적인 공리주의와 양적인 공리주의. 그래서 보수의 가치는 그런 공리주의에 기반을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모든 사회 정책의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대중민주주의의 완전성을 의심해야 된다. 민주주의가 이게 굉장히 결함이 많은 제도예요.
전 세계의 방향이 30년 이후에는 지구상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이 틀리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적어도 그런 걸 맞추는 데는 좀 자질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라는 거하고 보수라는 부분하고, 보수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민주주의는 지금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정치적 제도에 관한 거죠. 그래서 보수라는 관점과 민주주의라는 그런 제도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가치에 헌신, 희생, 실천이 담보된 자가 리더가 돼야 되는 세상이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지금 한국 땅에 자기가 믿는 가치에 대한 헌신, 희생, 실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한국 땅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걸 드릴 거니까 그걸 가져가서 벽에 붙여놓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유사한 책들을 좀 이렇게. 오늘 내가 지난 주말에 보수가 뭔가 나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30분에 걸쳐서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근데 오늘 괜히 그걸 들고 오고 싶다 했는데 까먹었어. 그런데 이 청년이 학생이 질문을 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제가 좀 동안이긴 한데 40대 중반이고요. 예. 직장 생활만 거의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예전에 정의당 맨이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정의당에 가입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하지도 않았지만 투표는 다 정의당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도 심상정 씨 찍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나라가 막 이렇게 막 변절되고 이런 거 보면서 아니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정의당이면 조금만 완전히 이중대격이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 말도 또 맞는 말씀이 또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다가 계속 생각을 해보자. 도대체 이게 정치란 뭔가 저는 직장 생활만 20년 했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국민의 입장으로서 이제 제가 황 소장님께서 이제 자한당도 가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에 총선을 찍을 때도 저는 사실 진짜 민주당 주시고 정의당 주시고 그렇다고 자한당 찍기는 좀 뭐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투표를 아예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평범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황 소장님께서 나중에 자한당 가서 뭐 세미나 할 일 있으면은 건의 좀 이제 해주십사 해서 문제는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욕을 하도 많이 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 촛불 뭐 거기는 뭐 민주당에서 혁명이라고 하는데 거의 촛불 집회에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대 수혜자가 이런 최대 수혜자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도 대기업 노조나 솔직히 공무원들 솔직히 최저임금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들만 솔직히 배불려서 되지 일반 저같이 사기업 다니는 사람은요 저 20년째 일하고 있지만 저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솔직히 저 6월 20일날 저도 집에 참석하고 싶은데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A3 직업인데 이거 고객도 약속도 어기고 또 나도 가고 싶은데 어쨌든 뭐 그때 가면 좀 알겠지만 그래서 국민은 사실 개 돼지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거를 내려놓고 살려고 좀 하셨지만 저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은 내가 20년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20년 동안 일하면서 아버지도 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다 막 간병치료해서 돌아가셨지만 남동생하고 둘이 살지만 제가 진짜 진짜 장가도 가지도 않았고요. 진짜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뭘 할 수 있는 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많이들 많이 합니다. 저 친구들하고도 얘기하면 국회의원 다 회의원 절대 안 붙입니다. 국회의원 아니면 허관의 도둑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국민 열받게 하는 일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느낀 거예요. 일반 평범한 국민으로서 제일 내가 느끼는 게 국민 열받게 하는 일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주물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누구 당에서 뭐 했다고 그러면 싸움질 연락이 잘하는데 자기들 월급 올리자고 하면 이거 공산당이 돼가지고 김정은 당 같아요. 거의 뭐 100% 가까이 다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저 솔직히 저희 사기업에서는 뭘 줄이고 줄여서 오히려 일반 서민들은
매월 1,000만 원씩 적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출 어디서 끌었을까? 저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출을 또 5,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또 받아야 돼서 또 가야 되나? 그런 이제 실생활에서 너무 쪼들리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살다 보니까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 뭐 말대로 보면 작년에 연봉을 2천원을 또 올렸다. 그럼 지금 1억 4천에서 1억 6천이 드는데 솔직히 저 국회의원님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연봉 1억 6천까지 받아서 쓸 돈이 있나? 왜냐면 저는 제가 만약 국회의원 한다면 나 연봉 1억 빼고 내가 연봉 30% 한 5천만 원 이상 나 다 기부하겠다. 근데 진짜 주위에 뭐 소년소녀 과장이든 누구든 아니 1억 가지고도 생활을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도 뽑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5천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도 할 사람 많거든요? 저라도 하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왜냐면 너무 걔네들도 장한다고 보면 기득권층에 입각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이기 때문에 뭘 어디서 얘기를 하든 얘들도 자기네들 못지는 않아요. 돈도 안 나요. 황 소장님 말씀하신 데랑 그냥 어차피 다 버리고 다 잘라서 기득권을 버리고 다 투쟁을 해라. 너네 놔라. 너네 다 해먹어라. 어차피 1년 있으면 총선이니까. 근데 하나만 놓고 기득권 챙길 건 다 챙기면서 그 살살살살 하면서 뭐 쇼하는 느낌밖에 또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멀리 가실 분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건의를 하실 때 보면은 그 자한당에도 진짜 국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자꾸 그걸 한다면은 자기네들 뭐 월급을 30%라도 기부를 하든 뭔가 서민들을 위해서 한번 뭔가 발붙이고 그런 거 공약 같은 것도 한번 내세우는 것도 뭐 국회의원 10% 감축 이런 것보다도 실생활에 관한 국민이 평범한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공약 같은 것도 실천을 한번 해봤으면 이제 그런 거 건의 주목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의 핵심은요. 대한민국이 싱가포르식의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걸 이 좌우를 막론하고 정당들이 받을 때까지 제가 압박을 하려는 게 제 꿈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200만 원을 받아도 부부가 400만 원을 받으면 집세를 내고 그래도 그리고 주요 이 지금 독과점 품목의 가격이 내려가서 이 생활비가 한 200만 원을 받아서 집세 한 6, 70만 원 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자기 무슨 세금이나 이런 걸 내고 한 200만 원은 남겨가지고 그냥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그거 외에 국가가 왜 필요하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가격들도 왜곡돼 있어요. 왜 텔레비가 한국이 공구로 하면 절반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싸냐? 부터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보수를 지향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 행정의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쳇바퀴 도는 희생을 치르기 싫어서 주장하는 거고요. 사회는 그런 식으로 어딘가는 한번 자르고 과감한 발전을 하지 않으면요. 이 사회는 결국 붕괴와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애들을 안 놓지 않습니까? 멸종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사회를 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말씀하신 그런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